미쳐서 떠는 거야? 이기면 결혼해줄게. 영하 38도 알래스카 혹한 속에서 들려온 조롱 섞인 영어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습니다. 탄탄한 몸매의 금발 미군 여중이가 한국 특전사를 향해 비웃듯 던진 말이었죠. 하지만 불과 30분 뒤 그녀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그 사람이었다니.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미군 교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전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08년 2월 매서운 추위로 악명 높은 알래스카 포트 와일라이트 극지 훈련장에서 한미합동 혹한기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CRTX라고 불리는 이 연합준비훈련은 양국 특수부대의 극한 생존 능력을 시험하는 가장 혹독한 과정 중 하나였죠. 훈련장 한복판에 세워진 대형 천막 안에서는 이제 막 도착한 한국 특전사 팀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살의 김동준 중사는 묵묵히 자신의 배낭을 점검하며 앞으로 펼쳐질 일주일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야, 쟤들 봐라 벌써부터 부들부들 떨고 있네. 천막 입구로 들어서는 미군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헬렌 워커 중위가 있었죠. 28살의 그녀는 레인저 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알래스카 극지훈련 전문교관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헬렌의 파란 눈동자가 한국군 팀을 훑어보더니 비웃음 가득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양인들이 이런 훈련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집에서 김치나 먹고 있는 게 나을 텐데 말이야. 그녀의 말에 주변 미군 훈련병들이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동주는 이런 시선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이 쓰렸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비를 점검했죠. 팀원인 박일병과 이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차례 이런 상황을 겪어봤고 말로 대응하기보다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팀 편성을 시작하겠다. 잭슨 대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천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베트남 전쟁과 걸프전을 겪은 노련한 군인으로 이번 CRTX의 총책임자였어요. 이번 훈련은 혹한기 생존 능력과 팀워크를 동시에 평가하는 과정이다. 각 팀은 국경을 초월해서 편성할 예정이니 서로 배우고 협력하기 바란다. 하지만 헬렌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군들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조용히 앉아있는 동준이 왠지 모르게 신경에 거슬렸어요. 훈련 첫 단계는 기본 서바이벌 능력 평가입니다. 헬렌이 나서서 설명을 시작했죠. 비박 설치, 화기 점화, 응급처치, 그리고 기본적인 체온 유지법을 테스트할 거예요. 혹시 따라오지 못하는 팀이 있다면 그녀의 시선이 한국군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포기하셔도 됩니다. 동주는 헬렌의 도발적인 시선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의 짙은 눈동자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래전 UDT 해척조 교육을 받을 때 겪었던 모진 시련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간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견뎌낸 지옥주 훈련, 그 끔찍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상황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첫 번째 과제는 제한된 장비로 비박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하 40도에 가까운 추위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헬렌은 일부러 한국군 팀에게는 낡은 장비를 나눠주고는 못 본 채 했습니다. 이봐, 이 텐트 지퍼가 완전히 고장났는데? 박일병이 작은 목소리로 불평했지만 동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어.
우리가 더 잘하면 되는 거야. 그는 이미 주변 지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눈의 상태, 그리고 주변 장애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미군 팀들은 최신 장비를 이용해 빠르게 비박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헬렌의 팀은 능숙한 솜씨로 30분 만에 완벽한 거처를 완성했어요. 이게 프로페셔널이야. 그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한국군 팀은 고장난 장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동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자연 방풍벽을 찾아내고 눈을 다져서 벽을 만드는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간 다 갈 텐데? 헬렌이 시계를 보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동주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에는 어딘가 범상치 않은 숙련됨이 배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 팀의 비박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본 몇몇 미군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허술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람과 추위를 막는 효율이 상당히 높아 보였거든요. 나쁘지 않네. 잭슨 대령이 한국군 비박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형을 잘 활용했어. 실용적인 접근이야. 헬렌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설마 저 동양인들이 자신보다 나은 결과를 낼 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화기점화였어요. 습기 가득한 재료들로 불을 피우고 그 불로 눈을 녹여 식수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헬렌은 이번에도 한국군 팀에게 가장 상태가 나쁜 재료들을 배정했어요. 이런 젖은 나무로 어떻게 불을 피우라는 거야? 이중사가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지만 동주는 이미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작나무 껍질을 찾아내고 마른 이끼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칼을 이용해 나무에서 마른 심지를 긁어내기 시작했죠. 저기 저 한국인, 뭔가 다르지 않아? 한미군 훈련병이 동준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동준의 손놀림은 확실히 일반적인 군인의 것과는 달랐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도 더 겪어본 듯한 자연스러움이 있었거든요. 헬렌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아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결과가 중요하지. 그녀는 이미 활활 타오르는 자신의 모닥불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준이 점화한 불은 다른 차원이었어요. 작지만 안정적이고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았죠. 무엇보다 연료 효율이 뛰어나서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았습니다. 잭슨 대령이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상하네. 저 한국 중사, 뭔가 특별한 교육을 받았나? 대령의 중얼거림을 들은 헬렌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시아 군인들을 인정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지막 과제는 응급처치였어요. 가상의 동상 환자를 치료하고 체온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번에는 헬렌이 직접 나서서 시연을 보였어요. 봐, 이게 정확한 방법이야. 우선 환부를 따뜻한 물에. 그녀의 설명은 교과서적이었지만 완벽했습니다. 동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조금 다른 접근을 보였어요. 단순히 교과서적인 처치만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조치들을 함께 취했죠. 그의 움직임에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야?
잭슨 대령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동준에게 물었어요. 동준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본 교육과정에서 배운 겁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말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헬렌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모든 면에서 우월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조용한 한국 중사가 보여준 실력은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거든요. 특히 그의 차분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일은 진짜 훈련이 시작될 거야. 헬렌이 한국군 숙소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죠. 과연 내일의 본격적인 대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훈련장에는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39도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입김조차 순식간에 얼어붙는 혹독한 날씨였죠. 하지만 헬렌 워커 중위의 마음은 그 추위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어제 그 조용한 한국 중사가 보여준 예상 밖의 실력 때문에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자신의 경험과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 했어요. 진짜 실력을 가려낼 수 있는 본격적인 서바이벌 테스트가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헬렌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3년간 알래스카에서 쌓은 경험, 레인저, 스쿨에서 받은 혹독한 훈련, 그리고 수많은 극한 상황을 헤쳐나온 자신만의 노하우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만큼은 절대 그 동양인에게 밀릴 수 없다는 오기가 불타오르고 있었죠. 반면 동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장비를 점검하며 오늘 있을 훈련 과정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떤 긴장이나 불안도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헬렌이 자신들에게 보인 노골적인 적대감과 차별 대우를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라고 믿었습니다. 오전 8시 모든 훈련생들이 중앙 집결지에 모였어요. 잭슨 대령이 오늘의 훈련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서바이벌 챌린지였죠. 최소한의 장비만 주어진 상태에서 혹한 속에서 생존하고 정해진 미션들을 완수해야 하는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 미션은 장비 없이 눈으로만 대피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스노우 쉘터라고 불리는 이 대피소는 혹한기 생존의 핵심 기술 중 하나였어요.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체온을 잃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었죠. 헬렌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우위를 보여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군 팀에게는 일부러 경사가 급한 지역을 배정하고 자신의 팀은 상대적으로 작업하기 쉬운 평지를 차지했어요. 공정하지 않은 처사였지만 그녀에게는 이기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작업이 시작되자 헬렌의 팀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업으로 눈을 다지고 벽을 쌓아 올리는 모습이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3년간의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동준이 접근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리고 주변 지형을 활용해서 자연 방풍벽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했죠. 경사진 지형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꾼 거였어요. 동준의 눈 다지는 솜씨는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눈의 밀도와 습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가장 견고한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의 손은 마치 눈의 성질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몇몇 미군 훈련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는데도 한국 중사의 대피소가 놀랍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가 사용하는 기법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헬렌도 슬금슬금 동준의 작업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웃는 마음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동준이 보여주는 기법들은 분명히 고급 과정에서나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2시간 후 모든 팀의 대피소가 완성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헬렌의 팀이 만든 것이 가장 그럴듯해 보였어요. 크기도 크고 모양도 반듯했죠. 하지만 잭슨 대령이 각 대피소를 점검하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람 저항 테스트에서 동준의 대피소가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작아 보였지만 구조적으로 완벽했고 무엇보다 내부 온도가 다른 대피소들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자연 지형을 활용한 설계의 위력이 그대로 드러난 거였죠. 헬렌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분명히 자신이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체계적으로 작업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거였어요. 그 조용한 한국인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운 건지 궁금증이 꿈틀거렸습니다. 2번째 미션은 자연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것이었어요. 애말이 없이 혹한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내고 조리하는 과정이었죠. 이건 역시 극한 생존에서는 필수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식용 가능한 식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알래스카의 겨울 식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하지만 겨울철에는 구할 수 있는 식료품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찾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주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식물보다는 동물 흔적을 찾는 데 집중했어요.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작은 함정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죠. 그의 움직임에는 마치 이런 일을 수백 번도 더 해본 듯한 노련함이 배어 있었어요. 함정 설치 기법을 보던 잭슨 대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고급 서바이벌 과정에서나 가르치는 기술이었거든요. 일반적인 군인이 알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전문성이었죠. 3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준이 설치한 함정에 작은 설치류 한 마리가 걸린 거예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헬렌의 팀이 몇 개의 식용식물만 겨우 찾은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조리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동주는 불을 피우지 않고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뜨겁게 달군 돌을 이용한 조리법이었는데 이는 연기나 불빛으로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고급 기법이었습니다. 헬렌은 이제 정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넘어가기에는 동준이 보여주는 기술들이 너무 전문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동준은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는 일상적인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미션은 GPS 없이 지형을 판독해서 목표 지점까지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눈 덮인 광활한 설원에서 정확한 길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었어요. 이는 군인의 기본 소양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였죠. 헬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지도를 정확히 읽고
방위각을 계산해서 최단 경로를 설정했어요. 그녀의 방법론은 완벽했고 팀원들도 그녀를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지도와 나침반도 중요하지만 자연이 주는 신호들을 읽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바람의 방향, 눈이 쌓인 패턴, 심지어 별자리까지 종합해서 방향을 판단하는 모습은 경험 많은 원주민 가이드를 연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준의 팀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했어요. 헬렌의 팀보다 무려 30분이나 앞서서 말이죠. 이제는 우연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복귀하는 길에서 헬렌은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자부심과 경험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조용한 한국 중사는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이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 동주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승리의 기쁨이나 우월감 같은 건 전혀 드러내지 않았죠. 오히려 다른 팀들의 좋았던 점들을 언급하며 배울 것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헬렌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헬렌은 동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의 신상 정보는 매우 기본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김동준 중사, 특전사 소속, 8년 차.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접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절대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고 말이죠.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헬렌이 준비한 더욱 혹독한 시험 앞에서도 동주는 그 놀라운 실력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 헬렌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그 조용한 한국 중사가 보여준 실력들은 그녀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너무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헬렌은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정된 훈련은 진짜 극한 상황을 가정한 72시간 생존 훈련이었어요. 이제까지의 과정들이 연습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진짜 실전이었죠. 그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승부를 내고 싶었어요. 아침 브리핑에서 잭슨 대령이 오늘의 미션을 설명했습니다. 각 팀은 최소한의 장비만 지급받고 설원 깊숙한 곳에 투입될 예정이었어요. 그곳에서 72시간 동안 생존하면서 중간중간 주어지는 미션들을 완수해야 했죠. 무전 연락도 비상시에만 허용되고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헬렌은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7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는 운으로만 버틸 수 없었거든요. 진짜 경험과 체력 그리고 정신력이 필요한 과정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3년간 알래스카 경험이 결정적인 우위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동주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팀원들과 함께 장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그의 모습에는 여전히 특별해 보이는 구석이 없었죠. 하지만 박일병과 이중사는 이미 중사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했어요. 지난 이틀 동안 보여준 놀라운 실력들 때문이었죠. 오전 10시 헬기를 통해 각 팀들이 서로 다른 지점에 투입되었습니다. 동준의 팀이 배정받은 곳은 해발 1200m 고지의 험준한 산악지대였어요.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는 척박한 곳이었죠. 헬리콥터에서 내린 동주는 먼저 주변 지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색이, 눈의 상태, 그리고 은신할 수 있는 자연 지형들을 파악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마치 이런 환경을 수없이 경험해 본 듯한 익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72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안정적인 거점을 만들어야 했죠. 동주는 팀원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박일병은 연료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을 모으고 이중사는 식수 확보를 담당하도록 했어요. 동준 자신은 가장 까다로운 작업인 쉘터 구축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일반적인 것과 달랐어요. 단순히 눈으로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연 지형의 움푹 패인 부분을 찾아내고 그곳을 개조하는 방식이었죠.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박일병이 감탄했습니다. 중사님의 손놀림은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바람의 흐름까지 계산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면서도 체온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런 기술은 교과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었죠. 반면 헬렌의 팀은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의 지역에 배정되었습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바람도 약했어요. 헬렌은 이를 기회로 삼아 완벽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계획은 체계적이었고 팀원들도 그녀의 지시를 따라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기상청에서는 예보하지 못했던 강력한 저기압이 알래스카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녁 6시경 바람이 시속 80km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온도도 영하 45도까지 떨어졌어요. 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혹독한 조건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눈까지 몰아치기 시작해서 시야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헬렌의 팀이 먼저 문제를 겪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구축한 쉘터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아무리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런 극한 상황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헬렌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작스러운 기상 변화는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팀원들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쉘터 복구 작업도 강풍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반면 동준의 팀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동준이 애초에 선택한 위치와 구조가 이런 극한 상황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자연 지형을 활용한 설계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준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추가적인 방안 조치들을 지시했어요. 체온 유지를 위한 특별한 방법들이었는데 이는 극지 생존 훈련에서나 배울 수 있는 고급 기법들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졌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진짜 생존이 걸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훈련 통제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상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헬기 구조 작전도 불가능했어요. 각 팀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경 헬렌의 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팀원 중 한 명이 심각한 체온 저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떨림이 멈추지 않고 의식도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저체온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습니다. 헬렌은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쉘터 자체가 불안정해서 환자를 안정적으로 보온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무전기에서 다른 팀의 상황 보고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팀들이 예상보다 훨씬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죠. 일부 팀은 이미 비상구조를 요청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동준의 팀에서는
아직 아무런 응급 상황 신고가 없었습니다. 통제소에서도 의아해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험한 지역에 배치된 팀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동준의 팀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동준이 구축한 쉘터는 이런 극한 기상 상황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팀원들에게 가르쳐준 체온 유지법들이 정말로 효과적이라는 점이었어요. 박일병은 중사님의 실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모습은 정말 범상치 않았거든요. 마치 이런 극한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해 본 것처럼 여유롭기까지 했어요. 새벽 4시 헬렌의 팀에서 마침내 비상 신호가 발신되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험 수준까지 악화된 거죠. 하지만 기상 조건 때문에 즉시 구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통제소에서는 주변의 다른 팀들에게 구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자신들의 생존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동준의 팀이었어요. 그는 헬렌의 팀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작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통보했죠. 통제소에서는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가장 험한 조건에서 훈련 중인 팀이 다른 팀을 구조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준은 이미 구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상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했고 환자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준비했어요. 그의 준비성과 전문성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죠. 헬렌은 무전을 통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한국 중사가 자신들을 구조하러 온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부끄러움과 고마움, 그리고 여전한 의문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과연 동준은 이 극한 상황에서 헬렌의 팀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의 진짜 정체가 마침내 드러나게 될까요? 새벽 5시, 동준은 이미 구조작전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영하 50도의 살인적인 추위와 시속 90km에 달하는 강풍 속에서도 그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마치 이런 극한 상황이 그에게는 일상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박일병과 이중사는 중사님의 모습을 보며 경외감마저 느꼈어요. 지난 사흘 동안 보여준 실력들도 놀라웠지만 지금 그가 보여주는 전문성은 차원이 달랐거든요. 구조 장비를 점검하고 이동 경로를 계산하고 응급처치 준비물을 챙기는 모든 과정이 마치 수백 번도 더 허본 듯 자연스러웠어요. 동준은 팀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신이 선발대로 먼저 헬렌의 팀에게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팀원들은 베이스 캠프를 유지하면서 후송 준비를 해두라는 것이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연락 체계도 정비했죠. 이런 지시사항들을 들으면서 박일병은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자신들과 같은 중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지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 마치 오랜 경험을 쌓은 고급 지휘관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동준이 출발 준비를 마치자 그의 장비 구성도 범상치 않았어요. 최소한의 무게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확한 선택이었죠. 로프, 응급처치용품, 보온제, 그리고 몇 가지 특수한 도구들까지. 이런 장비 선택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오전 6시, 동준은 혼자서 구조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원을 가로지르는 그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강풍에 휘청거리기는커녕 오히려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사용하는 이동 기법은
일반적인 설상 행군법과 완전히 달랐어요. 발자국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특수한 보법이었죠. 이는 적진 깊숙이 침투할 때 사용하는 고급 기술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한편 헬렌의 팀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린 톰슨 상사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체온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고 의식도 간헐적으로 잃고 있었어요. 헬렌의 응급처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헬렌은 처음으로 진짜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경험과 자신감이 이 극한 상황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 절망적인 건 구조 헬기는 최소 6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통제소의 연락이었어요. 바로 그때 눈보라를 뚫고 어떤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환상인 줄 알았어요. 이런 날씨에 누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실루엣은 점점 선명해졌고 마침내 동준의 모습이 드러났죠. 헬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준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극한 기상 조건에서 혼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걸까? 그것도 전혀 지친 기색 없이 말이에요. 동준의 모습은 마치 짧은 산책을 다녀온 것처럼 여유로웠어요. 동준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쉘터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팀원들의 컨디션을 체크했어요. 그의 진단은 정확하고 신속했죠. 마치 의무병과 같은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체온 회복 조치가 필요해요. 동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헬렌에게는 구원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는 이미 응급처치 준비물을 꺼내고 있었거든요. 동준이 사용한 체온 회복법은 헬렌이 알고 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고 신체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고급 기법이었죠. 이런 처치법은 극지 의료 훈련에서나 배울 수 있는 것이었어요. 불과 30분 만에 톰슨 상사의 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체온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의식도 돌아왔어요. 헬렌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자신이 몇 시간 동안 시도해도 나아지지 않던 상황이 동준의 손길 하나로 해결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손상된 쉘터를 보강하는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그가 사용하는 보강 기법은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구조물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었죠.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헬렌은 점점 충격에 빠져갔어요. 동준의 모든 움직임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가 배어 있었거든요. 단순히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익힌 실무 능력이었어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헬렌이 마침내 물어봤어요. 하지만 동준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죠. 그냥 기본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실력은 절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전 10시경, 날씨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약해지고 시야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어요. 동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송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톰슨 상사를 안전하게 자신의 베이스 캠프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죠. 후송 과정에서 동준이 보여준 능력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환자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들것을 현장에서 제작했고 이동 중에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어요. 마치 전문 구조대원 같은 모습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이동 경로 선택이었어요. 동준은 위험 요소들을 모두 피하면서도 최단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냈거든요.
이런 능력은 지형을 읽는 특별한 재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헬렌도 함께 이동하면서 동준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눈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았고 균형 감각도 놀라웠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전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죠. 정오가 되어서야 일행은 동준의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어요. 헬렌은 그곳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쉘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구조물이었거든요. 이런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도 전혀 손상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내부 구조는 더욱 놀라웠어요. 온도 조절, 습도 관리, 공기 순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고급 산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박일병과 이중사가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톰슨 상사는 동준의 쉘터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동준이 마련한 응급처치 시설은 웬만한 야전병원 수준이었거든요. 필요한 약품부터 의료 장비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헬렌은 이제 확신했어요. 동준은 절대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런 전문성과 준비성은 특별한 교육과 경험 없이는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면서 구조 헬기가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톰슨 상사는 안정된 상태로 후송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동준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처치 덕분이었죠. 헬기가 떠나간 후 헬렌은 동준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동준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우리 모두 같은 군인이니까요. 그의 한마디가 헬렌의 가슴을 깊이 울렸어요. 과연 이 놀라운 구조작전 이후 동준의 진짜 정체가 마침내 밝혀질까요? 그리고 헬렌의 마음속 편견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그날 저녁 구조작전이 마무리된 후 훈련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톰슨 상사의 생명을 구한 동준의 활약은 이미 모든 참가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그가 보여준 전문성은 단순히 잘한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잭슨 대령은 훈련 통제소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 군생활 동안 수많은 특수부대원들을 봐왔지만 김동준 중사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최고급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과 정확성이 배어 있었거든요. 대령은 동준의 인사기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정보들 뿐이었죠. 김동준, 특전사 소속, 중사, 8년차. 그런데 왜 이런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 분명히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편 헬렌은 자신의 텐트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반추하고 있었습니다. 동준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의 완벽한 구조작전, 전문적인 의료 처치,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여유로움이었죠. 헬렌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동양인에 대한 편견, 자신의 실력에 대한 과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특히 동준 같은 진짜 고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절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팀의 리더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교훈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었죠. 헬렌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번 훈련에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동준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어요.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진정한 겸손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헬렌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죠. 이제 동준의 차례였어요. 모든 참가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모두가 궁금해했거든요. 하지만 동준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번 훈련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동준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특히 팀워크의 중요성과 서로를 돕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죠. 하지만 잭슨 대령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어요. 김중사, 당신이 보여준 기술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그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셨나요? 동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실력은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요. 사실 저는 UDT 해척조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동준의 말에 텐트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UDT라는 이름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었거든요. 잭슨 대령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UDT라고?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의 그 UDT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헬렌도 충격을 받았어요. UDT는 미군들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부대로 통했거든요. 특히 그들의 지옥주 훈련은 미군 SEAL들조차 인정하는 혹독한 과정이었어요. 그런 곳을 수료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지옥주도 완주하셨나요? 잭슨 대령이 추가로 물어봤어요. 지옥주는 일주일간 잠도 자지 못하고 견뎌내는 극한의 정신력 시험이었거든요. 동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32시간 완주했습니다. 그의 담담한 대답에 모든 참가자들이 경악했어요. 132시간이라는 건 거의 엿새 동안 한잠도 자지 못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헬렌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동준이 보여준 그 놀라운 실력들, 극한 상황에서의 침착함, 그리고 완벽한 서바이벌 기술들이 모두 설명되었거든요. UDT 해척조 출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특전사에? 잭슨 대령이 궁금해했어요. UDT 출신이라면 해군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육군 특전사를 선택했는지 의아했거든요. 동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해군에서의 경험을 육군 특수전에도 접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싶었고요. 사실 동준에게는 말하지 않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UDT에서의 극한 훈련 과정에서 동료를 잃은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이었죠. 지난 며칠 동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수수께끼가 마침내 풀린 거였어요. 그럼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기술들이 헬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UDT 해척조 교육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동준이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극지생존, 수중 침투, 응급의료, 그리고 각종 구조 기법들까지 모두 배웠죠. 잭슨 대령은 이제 완전히 납득이 갔어요.
한국의 UDT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그들의 훈련 강도는 미군 SEAL과 맞먹을 정도로 혹독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 이번 훈련이 당신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겠네요.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동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매 순간이 배움이었어요. 특히 다른 팀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관점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헬렌은 동준의 이런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계속 유지했죠. 죄송합니다. 헬렌이 갑자기 일어나서 동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당신을 너무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동준은 당황하며 헬렌을 일으켜 세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배울 게 정말 많았어요. 특히 헬렌 중위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동준의 반응에 헬렌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진짜 고수는 이렇게 겸손하고 배려심이 깊다는 것도 배웠죠.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동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보여준 그 모든 놀라운 실력들이 이제야 제대로 이해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 더욱 존경심을 느꼈어요. 훈련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 잭슨 대령은 개인적으로 동준과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 같은 인재가 우리 훈련에 참여해줘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미군과의 합동 훈련에도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동준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참여하고 싶습니다.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과연 이렇게 정체가 공개된 후 동준과 헬렌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훈련이 끝난 그날 저녁 모든 참가자들이 귀국 준비를 하는 와중에 헬렌은 홀로 훈련장 밖을 걷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속은 더욱 복잡한 감정들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특히 동준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한 순간부터 헬렌은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UDT 해척조 출신의 최정예 요원을 조롱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였어요. 헬렌이 호수가 얼어붙은 곳에서 멈춰 서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동준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있었죠. 혼자 나와 계셨군요. 추우실 텐데. 동준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헬렌은 그의 배려심에 또 한 번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을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요. 김중사. 아니, 동준 씨. 헬렌이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신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동준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그런 걸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헬렌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의 실력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계속해서 무시하려 했잖아요. 동준은 조용히 그녀 옆에 섰어요. 둘은 잠시 말없이 얼어붙은 호수를 바라봤죠. 그 침묵 속에서 헬렌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제게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헬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동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기다려줬죠. 헬렌은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5년 저는 이라크에 파병되었어요. 그때 제 팀에는 한국계 미국인 통역관이 한 명 있었죠. 이름은 데이비드 킴이었어요. 동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라크 파병은 많은 군인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경험이었거든요. 데이비드는 정말 유능한 통역관이었어요.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우리 팀에게 많은 도움을 줬죠. 헬렌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를 신뢰했어요. 완전히 믿었죠. 하지만 헬렌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매복 공격을 받았어요. 적들이 우리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동주는 이미 헬렌이 하려는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전장에서의 배신은 가장 큰 트라우마 중 하나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데이비드가 정보를 넘겨줬던 거예요. 헬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동양인으로서 저희를 도와주던 사람이 사실은,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동료들이 쓰러지는 모습, 자신도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 참혹한 상황이 말이에요. 그 일로 제 팀원 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헬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동양인들을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동주는 이제 헬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트라우마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편견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보면서도 계속 의심했던 거예요. 헬렌이 울먹이며 고백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주는 조용히 헬렌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해해요. 그런 경험을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헬렌은 동준의 따뜻한 위로에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걸 보지 못했어요. 동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어요. 사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헬렌이 놀란 눈으로 동준을 바라봤어요. UDT 훈련 중에 제 절친한 동기가 있었어요. 함께 지옥주도 견뎌내고 모든 어려운 과정을 함께 이겨낸 전우였죠. 동준의 목소리에도 아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실전 훈련에서 사고가 났어요. 수중 침투 훈련 중에 장비 고장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 친구를 구하지 못했어요. 동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헬렌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는 제 눈앞에서 그 후로 저는 한동안 물만 봐도 공황 상태가 되었어요. 동준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UDT를 떠나 특전사로 온 거예요. 헬렌은 자신만 힘든 과거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동준도 자신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동준이 계속 말했어요. 트라우마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더 강하게요? 헬렌이 궁금해했어요. 네. 그 아픔을 겪고 나서 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죠. 헬렌은 동준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관점을 얻었어요. 자신의 트라우마도 다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당신이 저를 구해줬을 때도 그런 마음이었나요? 헬렌이 물어봤어요. 동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에 제가 구하지 못했던 사람의 목까지 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같은 군인이니까요. 헬렌은 그제서야 진정으로 동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의 겸손함도 헌신적인 행동도 모든 것이 깊은 상처에서 나온 성숙함이었던 거죠. 고마워요. 헬렌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에게 용기를 줘서 고마워요. 동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동료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만남이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각자 본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헬렌은 동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자신의 레인저 스쿨 졸업 기념 배지였죠. 이걸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전사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거든요. 동준도 자신의 UDT 기념품을 헬렌에게 건넸어요. 서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요.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눴어요. 이제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헬렌이 아쉬워했어요. 동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분명히 만날 거예요. 좋은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 아름다운 우정은 어떻게 계속될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두 사람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8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 군사회의장에서는 태평양 지역 연합훈련 계획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특수부대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한국에서도 특전사 대표단이 참석했고 그 중에는 동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회의가 휴식 시간에 들어갔을 때 동준은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의 그 훈련이 떠올랐어요. 그 이후 그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특히 헬렌과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죠.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준 씨? 정말 동준 씨 맞나요? 동준이 돌아보니 헬렌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6개월 전에 그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더 자신감 있고 동시에 더 겸손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서 예전에 보였던 오만함과 경계심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헬렌 중이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요. 동준도 반갑게 인사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수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묻기 시작했죠. 지금은 소령입니다. 헬렌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당신 덕분에 말이에요. 동준은 궁금해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헬렌의 얼굴에 감의 어린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돌아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모두 돌아보기 시작했죠. 그녀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알래스카 훈련에서 돌아간 후 헬렌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이라크에서의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 전문 상담도 받기 시작했고요. 당신이 말했던 게 맞았어요. 트라우마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헬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다른 군인들을 돕는데 활용하기로 했어요. 헬렌은 이제 PTSD를 겪는 참전 군인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을 돕고 있었던 거죠. 특히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의 군인들을 많이 도왔어요. 헬렌이 뿌듯해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동주는 헬렌의 변화에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그녀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빛으로 바꿔낸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럼 동준 씨는 어떠세요?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헬렌이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동준도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마음을 열게 되었죠. 사실 동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헬렌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그 결과 물에 대한 공포증을 서서히 극복하기 시작했고 다시 수중 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실은 최근에 UDT와의 합동 훈련도 다시 시작했어요. 동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과거의 동기를 기리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죠. 헬렌은 동준의 용기에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동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당신이 준 용기예요. 헬렌 소령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만남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 거였죠. 아,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헬렌이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알래스카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들어 있었고 동준이 준 UDT 기념품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동준이 놀라워했어요. 네.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난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서죠. 헬렌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동준도 자신의 지갑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헬렌이 준 레인저, 배지와 함께 간직하고 있던 사진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지를 볼 때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 속에는 항상 그 특별한 만남의 기억이 살아 있었던 거죠. 이번 회의가 끝나면 시간 있으세요? 헬렌이 물어봤어요. 함께 식사라도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동주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물론이죠. 오랜만에 만난 소중한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호놀룰루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태평양의 석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각자의 가족 이야기, 군인으로서의 꿈과 목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말이에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헬렌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진정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동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당신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힘을 배웠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동지가 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마치 6개월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끝없이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죠.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헬렌이 아쉬워하며 물어봤어요. 동주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분명히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어요. 헤어지기 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굳게 악수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악수였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지의 악수였어요. 과연 이들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까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가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2009년 여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미 양국군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동준이 국제협력 유공훈장을 받게 된 거였죠. 그의 가족들과 동료들이 모두 참석한 뜻깊은 자리였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동준은 혼자서 국방부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 훈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알래스카에서의 만남, 헬렌과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그 후에 놀라운 변화들까지 말이요. 사실 이 훈장은 동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헬렌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녀와의 대화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결국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준이 돌아보니 헬렌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한국을 방문한 거였죠. 축하해요, 동준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헬렌이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어요. 그녀는 동준의 수상 소식을 듣고 특별히 한국까지 날아온 거였어요. 헬렌 소령, 이렇게 와주시다니. 동준은 정말 놀라면서도 감격했어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상식을 축하하러 와준 그녀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두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근황을 나눴어요. 헬렌은 지금 펜타곤에서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PTSD 상담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죠. 당신이 저에게 심어준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헬렌이 감회 깊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도운 군인들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 동준은 헬렌의 헌신적인 활동에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그녀가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승화시킨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저도 헬렌 소령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동준이 고백했어요. 특전사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때 항상 당신이 해준 말들을 생각해요. 실제로 동준은 지금 특전사 교육부대에서 후배 양성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할 때마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도 함께 가르쳤죠. 헬렌과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편견 없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동준이 계속 말했어요. 외모나 국적,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헬렌은 동준의 말을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자신들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헬렌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서로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말이에요. 동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갈등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나 봐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서 주변 풍경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그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마치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헬렌이 조용히 말했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라는 거려. 동준은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용기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각자의 꿈과 계획,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가치들에 대해서 말이죠. 언젠가 우리가 양국군 교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헬렌이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동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영광이겠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헬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헬렌이 아쉬워하며 물어봤어요. 동주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분명히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정말 확신해요. 우리의 인연은 특별하니까요. 마지막 악수를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약속했죠. 헬렌이 떠나간 후 동주는 다시 한번 그 훈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고, 특히 헬렌과의 소중한 인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그날 밤 동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란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임을. 그리고 가장 큰 성취란 자신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것임을. 이렇게 동준과 헬렌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계속 살아있어요.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헬렌처럼 갈등을 빚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진정 중요한 건 그 첫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동준과 헬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어떤 관계든 개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려운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동준과 헬렌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작은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추워서 떠는 거야? 이기면 결혼해 줄게라는 조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진정한 우정과 상호 존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작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추위가 시작됐어요.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따스한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